많은 검체들이 채취되고 있고 그리고 양성자가 많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LG 헬로비전의 이윤종 기자와 나사렛 국제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권구진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권구진 실장님, 빠른 확산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2월 18일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31번째 환자였습니다. 벌써 2주 만에 5,000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적 견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건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집계가 발표될 때마다 저도 조금 놀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 외에 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다만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타 지역의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 수준입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대구 경북 외에 지자체나 방역 당국이 조금이라도 긴장이나 반식만 하게 된다면 대구 경북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점보다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모든 영역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의 주범으로 신천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비말 감염으로 전염이 되면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윤종 기자, 과거 메르스나 사스와 비교했을 때 이 코로나19의 전염력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메르스, 사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 질환 모두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이 세 개 질환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좀 꼽히는데요. 이 세 가지 감염병 모두 이 호흡기로 감염이 되면서 발열, 기침, 그리고 근육통, 호흡 곤란 등이 주요 증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이 코로나19의 경우 사스, 메르스와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치사율은 사스나 메르스보다 낮지만 전염력이나 전파 속도는 훨씬 높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을 때도 이 전파력이 있는, 즉 무증상 감염이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권구진 실장님, 종교 모임이 아닌 또 다른 집단 감염의 장소로 청도 대남병원과 서울 은평 성모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병원 감염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바이러스 감염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외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는 바이러스 감염 일으킬 수 있는 농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는 일단 폐쇄된 공간이고 여러 사람이 같이 근무하는 또는 같이 입원하고 있는 다인실 같은 경우에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몇 번의 기침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피로 이상 농도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병원 특성상 다수의 어떤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많이 가진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 감염이 훨씬 더 일어나기 쉬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는데요. 제가 감기는 아닌데 근육통이나 비염 때문에 병원에 가고 싶은데 없던 병을 얻어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병원을 못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병원 가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정부나 방역당국에서는 안심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병원 또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열이 나고 기침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약국에 가도 되는 건가요? 일단 먼저 약국에 가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별진료소를 먼저 가야겠군요. 이 병원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처럼 장기간 입원하는 고령의 환자들이 있는 시설, 고위험군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병원 감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도시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관리실, 그다음에 스크린 도어, 여러 가지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대다수 요양병원이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들이 다인실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만약에 감염이 된다 그러면 다수의 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윤정 기자, 실제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이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고 있는 대구 경북 상황이 좀 특히 심각한데요. 특히 이 대구는 병상과 의료진 모두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입원한 확진자가 이 전체 확진자의 채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네. 지난 2일까지입니다. 3월 2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 확진자가 3천여 명을 넘어섰는데 그중 입원 환자가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네. 즉 이 3분의 2, 이 2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이 자택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뭐 5명은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 병상 확보에 말 그대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뭐 정부는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진자를 좀 보내고 이런 그 이송을 하면서 이 병상 확보에 좀 그 총력을 좀 다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뭐 그 병상 확보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생활치료센터 같은 이런 제2의 대안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치료실이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뭐 생활치료센터가 그 3월 초까지 한 160개실 정도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경북에서는 뭐 삼성인재개발연수원, 뭐 농협경주교육원 등이 계속해서 이제 그 생활치료센터로 확보가 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뭐 갈 길은 먼 상황입니다. 뭐 특히 이제 자가대기 환자가 한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병상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 진단검사가 본격적으로 좀 이뤄지게 되면 상당수가 또 추가 확진 판정을 또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병상 부족은 앞으로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정부가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병상 확보 그리고 이 생활치료센터 같은 추가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유동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의 위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사망자들의 연령대가 고령입니다. 코로나는 고령자에게만 위험한 건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전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본인의 면역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과거의 메르스나 사스와 비교했을 때 치사율이나 위험 정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 사스는 치사율이 10% 정도 복구가 되었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30% 정도 내외 복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 집계를 보면 방역당국에서는 0.5% 정도 치사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치사율이 월등히 낮긴 하지만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비교했을 때 사망자 수는 낮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확진 이틀 만에 갑자기 숨진 환자도 있었고 또 자가격리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런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일단은 검고 건강한 사람한테서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가진 사람들이 면역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과 감염이 되면 2, 3일 만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확진이 됐을 경우에 전문가에 의한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고 해서 다 검사를 해주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한 시민이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확진자 발열 24시간 전에 접촉했으면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검사를 받기 위해서 뚜렷한 접촉 기준이 있는 겁니까? 네, 접촉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동선과 접촉자 수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확진 환자가 방문한 시각과 비슷한 시각대에 어떤 현장을 방문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은 자연 상태에서 2, 3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확진자가 방문한 이후 2, 3일 이내에 방문했는지 따져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확진자 발열 24시간 전에 접촉했으면 굳이 뭐 이 확진자 검사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 확진자 방문 이후에 2, 3일 이내에 해당 동선 및 장소에 방문을 했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지역 보건소에 연락을 합니다.
이때 이 질병관리본부 지휘하에 있는 각 지역 역학조사반이 있는데요. 이 지역 역학조사반이 접촉자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역학조사관이 이 확진자 동선 방문 이후에 뭐 발열이나 뭐 기침 등 코로나19에 해당하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런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의심 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면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만약에 이제 접촉자로 실제 확인이 된다면 2주간 자가 격리가 진행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신천지가 아니면 자기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요. 이윤정 기자, 정말 그럽니까? 네, 뭐 일단 그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민원이 좀 올라왔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시민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서 코로나 검진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을 좀 올렸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진료비 17만 5천 원을 내라고 했는데 이 뭐 돈 없는 노인들 대다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뭐 지금 대구의 진료소는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들만 먼저 무료로 검사해 준다. 뭐 이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좀 팩트를 살펴보면요. 정부 지침에서 명시한 진단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진단 검사비는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뭐 중국 여행 이력 등이 없고 의사가 진단 검사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뭐 본인 의사에 따라 진단 검사를 받는다면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진자 그리고 의심 환자 그리고 뭐 PUI라고 합니다. 뭐 경증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고 하는데 이런 의사 판단 사례에 좀 부합할 경우 진단 검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검사비를 돌려주는데요. 실제로 이 먼저 진단 검사비가 한 16만 원 가량 정도가 되는데 이 비용은 먼저 좀 내야 하고요. 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이 검사비를 되돌려주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 대구에서는 최근에 이제 워낙 신천지 관련된 감염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 대구에서 검사를 받겠다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아마 뭐 신천지 관련이 아니냐 뭐 이런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고 일선 보건소에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뭐 증성이나 의사 소견이 없다면 또 뭐 보건소장이 특별히 인정한 신천지 교도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아주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럴 상황은 일부 있어 보인다 정도로 내용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확진자가 생기면 국민들에게 바로바로 동선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동선은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건가요?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 이동 경로, 그리고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그리고 접촉자 현황 같은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법에서 세세하게 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서 진료 기록부라든지 출입국 관리 기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이 동선 공개는 뭐 여태까지 좀 감론을박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주의 환기를 하는 목적이냐, 뭐 낙인 찍기 부작용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는 뭐 경찰이 파악한 위치 정보라든지 또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서 이런 확진자 동선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확진자 동선 공개를 놓고도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낙인 찍기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제가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뭐 양쪽의 의견이 팽배합니다. 실제로 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뭐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노출 가능성을 좀 알려서 뭐 자신의 증상 발생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가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선 공개의 의미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뭐 부작용도 사실 있습니다. 최근에 뭐 자영업자분들 특히 뭐 다중이용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뭐 어려움이 정말 큰 상황인데요. 확진자 동선이 가서는 안 될 곳이다. 이런 낙인 효과를 찍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뭐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소독 조치가 끝나면 뭐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당 장소에 가서는 영영 안 된다. 이런 불신은 좀 이번 기회에 없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신천지 예배였고요. 충남 천안의 경우에는 줌바 댄스 교습소 등 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취약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요. 아무래도 뭐 여러 사람이 함께 좁은 공간에 있다 보면 그만큼 감염 위험성이 커지겠죠.
실제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있다면 집단 감염의 위험성 얼마나 높아질까요? 정확하게 수치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말 감염은 감염자에서 나온 침이나 그다음에 기침을 재채기할 때 나오는 타액 등이 어떤 본인의 눈, 코, 입 전망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비말 감염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되게 폐쇄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을 경우에 야외나 이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노출이 된 것보다 훨씬 더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바이러스가 공기 중 전파는 힘들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혹은 날씨가 따뜻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좋은 건조한 환경에서는 잘 번식을 하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번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일단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현한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꼭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육부에서 초중 고교와 또 유치원까지 개학 시점을 2주나 더 미뤘는데요. 당분간 다중이용시설을 아예 가지 말아야 하나 이런 의문도 생기고 있습니다. 되도록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가급적 다중이용시설은 비교적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 하는 것이 조금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위생 절차가 더욱더 중요되는 시점이고요. 마스크보다는 손 씻기라든지 본인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더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는 야외 공원에 가도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꼭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환기가 잘 되고 야외에 노출된 공간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스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불안해서 하시던 것 같은데 네. 꼭 마스크 없이 본인의 개인 위생 철저, 그다음에 손 씻기만 잘 하셔도 감염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야외 같은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는 굳이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네. 무방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줌바 댄스 수강생들의 10대 자녀들까지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서 또 한 번 천안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경북 경산에서 생후 45일 된 영아가 감염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가격리자의 경우 집안에서 완벽한 격리가 힘들잖아요. 생활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요. 이 가족들의 불안감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가족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집안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확진자가 가족 중에 생겼다 그러면 확진자를 빨리 제3의 장소에 격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족들 간의 완벽한 격리는 사실상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최대한 빨리 제3의 장소에 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확진자는 개인용품을 사용해야 되고요. 단독 식사, 단독 식기 뿐만 아니라 단독 세탁, 그다음에 화장실과 세면실까지도 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양성 판정으로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완치됐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5번째 환자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한번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지금 재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적 견해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보통 젊고 건강한 일반인 같은 경우면 감염이 되더라도 치유가 되면 이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면역 저하자나 고령이나 기저질환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런 항체 형성이 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고요. 네.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드문 현상입니다. 네, 항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재발한 것으로 보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 나았는데 또 다른 감염자에게서 전염될 수도 있는 건가요?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역이 형성되는 겁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비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중 하나가 대화 중 최소 2m 이상 떨어져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인데요. 여기서 2m라는 거리는 침이 떨어지는 반경을 감안해서 나온 수치라고 합니다. 실장님, 2m 이상 거리 유지하면 안전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꼭 침뿐만 아니라 비말의 크기는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작은 크기냐 그러면 100만 분의 1미터 정도 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통 앵커님과 저와 거리도 한 2미터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 이상만 떨어지면 전혀 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번 이렇게 튀었다고 해서 바로 감염되는 것은 더욱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예방책이 바로 마스크인데요. 그런데 마스크 품귀 현상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을 우려해서 집회나 행사 등을 취소하고 있는데 마스크 구매 행렬은 장사진을 이룹니다. 이윤종 기자, 정부의 마스크 수급 현황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가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이 마스크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이 3월 초까지 여전히 이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불거지면서 마스크는 사실 이 신종 코로나의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자기 방어 수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현재 공적 판매 비율을 좀 더 높이고 중복 구매를 막는 방안을 좀 마련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공급량도 부족한 게 좀 있는 게 사실이고 한 사람이 좀 너무 많은 마스크를 좀 구입해서 집에 쌓아두는 이런 가수요가 또 계속해서 좀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기회가 될 때 좀 마스크를 좀 챙겨줘야 된다. 집에 좀 갖다 둬야 된다. 이런 불안감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불안 심리가 가수요 확대, 물량 부족, 다시 또 가수요 확대 이런 좀 악순환을 낳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50%인 마스크 공적 판매 비율 80%까지 높이겠다. 그리고 곧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면 공급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또 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일선 마스크 공장도 방문하고 또 생산을 좀 독려하고 있긴 한데 또 주요 원료가 또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비용 수지 타산을 좀 마치는 부분도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급량은 좀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시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마스크 부족 사태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 KF 인증이 안 돼도 면 마스크로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면 마스크만으로도 예방이 될까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충남 방송에서 한범호 기자가 저희가 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기도 했었었는데요. 네. 재채기를 할 때 침은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식용색소를 활용해 지금부터 거리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채기를 해봤습니다. 침방울은 2.8m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재채기를 했습니다. 거리는 2.1m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기침 매너로 권장되는 방법으로 팔꿈치 쪽 옷소매로 막아봤습니다. 더 줄어든 1.8m로 측정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m가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떨까? 방한용으로도 사용되는 면 마스크를 써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침방울은 없었습니다. WHO가 의료인에게 착용을 권고하는 KF94 마스크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한된 거리 내에서 특히나 이제 비말이 입이나 코, 강물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손 마스크는 또 이렇게 빨아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자주 교체하거나 빨아서 쓰시거나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 환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묻은 문 손잡이, 휴대폰 등을 만지거나 손을 잡았을 때도 감염이 될까? 호흡기 상피세포랑 바이러스가 접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말라있는 경우
이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많지는 않거든요. 소독을 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뭐 문서손잡이에 말라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감염이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두세 시간 안에는 전염 가능한 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손을 씻지 않은 채 입이나 코, 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앞서도 뭐 실장님께서 이야기 여러 차례 좀 주셨지만 제한된 거리 내에서 이 비말 감염이 이 제한된 거리 내에서 특히나 뭐 비말이 이 코, 각막을 통해서 뭐 들어올 경우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천 마스크 역시 깨끗하게 빨아서 또 교체하면서 쓰면은 괜찮은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부분은 천 마스크 역시 비말을 튀게 하는 목적에서 예방하는 데는 일정 부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뭐 실험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이 면 마스크 사용과 또 일회용 마스크의 재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부분에서 조금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에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적 견해에서 보면 마스크 자체가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러스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자체가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보다는 비말을 약간 차단하는 효과가 크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본인이 오염된 손으로 본인의 눈, 코, 입을 만질 가능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실제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 KF 마스크 같은 경우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80, 94, 99가 있습니다. 보통 KF80이라 그러면 0.6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80% 차단한다 해서 80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KF80 이상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가급적이면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방법인데요. 눈과 코를 반드시 다 가려야 되고 한번 외출 후에 대중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특히 다른 사람과 대화를 했다 그러면 그런 이후에 마스크를 한번 벗게 되면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SNS를 통해 번지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열풍 건조기에 30초 동안 손을 말리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다. 혹은 마스크에 락스를 분무기로 뿌리면 효과적이다. 이런 말들이 검증 안 된 방법들이 SNS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앞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최근에 SNS에서 정말 많은 미확인된, 검증 안 된 정보들이 좀 떠다니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열에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30도만 돼도 활동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 온도가 한 7, 80도 되는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서 뭐 옷도 말리고 뭐 이렇게 얼굴도 쐬어주면 바이러스가 죽을 수 있다, 살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짜 뉴스입니다. 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고요. 해외에서도 열풍 건조기에 뭐 30초 동안 손을 말리면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이 좀 제기가 되니까 아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효과 없다 이렇게 좀 공식적인 발표를 좀 한 상황입니다. 뭐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온도를 높이면 좀 죽지만 코로나19는 최근에 뭐 싱가포르처럼 정말 더운 나라에서도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뭐 대한의사협회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다는 그런 글에 대해서도 해당 글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나 예방에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한 가지 좀 주신 게 그 락스를 분무기로 좀 뿌리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 분무형 소독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네. 시중에서 파는 락스를 지금 희석해서 분무기에 담아서 뭐 바닥에 뿌리면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락스는 이 제품 이름이죠, 사실. 제품 이름인데 이 차염소 나트륨 이런 것들을 활용한 소독제 제품이 일반 명사처럼 좀 굳어진 것인데 실제로 이 차염소 나트륨은 미생물 바이러스나 뭐 세균의 뭐 이런 세포질 성분과 상호작용을 해서 이 멸균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분무기로 뿌리는 것은 좀 매우 위험한데요. 락스 성분이 기체 중에 이 미세한 부유물처럼 이 퍼져서 코나 입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또 뭐 호흡기 같은 것들이 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그 락스는 액상 사육이 원칙이기 때문에 천이나 이 걸레에 묻혀서 이렇게 좀 닦아내듯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마스크에 대고 이렇게 뿌리는 거는 절대적으로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락스 성분이 좀 남아 있다가 코와 입으로까지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뭐 오염 지역에 들어간 최근에 이제 소독액 분사하는 방역 요원들 보시면 TV 화면 보시면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또 고글 같은 것들 좀 착용하고 계시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보호 장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이런 SNS에 떠도는 정보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도 페이크 뉴스 SNS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절대 동요되지 마시고 항상 정부나 방역당국 또는 의료계에서 발표하는 전문가적 견해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방법들 그냥 믿기보다는 잘 알아보고 대처해야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개학을 맞아서 국내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이런 중국인 유학생 문제, 또 마스크 문제 등에 더 강력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또 지자체에서 제언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중국인을 입국 제한을 하냐 안 하냐 그런 말로 되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감염이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초기에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거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것보다는 확진자를 빨리 조기에 찾아내고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중증 환자 집중 치료를 해서 사망자를 줄이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종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일단 중앙정부 지자체에 제언할 것들이 있다면 일단 지금 뭐 앞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의료진의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네. 그 차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현재 전국에 있는 전문 의료 인력들이 뭐 대구 경북으로 좀 향하고 있고 또 대구 경북 확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 이런 그 의료원 중심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좀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료시설 그리고 전문 인력이 좀 지원이 좀 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넘어서서 개개인이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좀 안전수칙들, 예방수칙들을 좀 착실하게 지키시는 것들이 좀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아이들 개학이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상황이 완화되지 않으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실제로 일주일 연기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연기가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교육부가 최근에 이 전국 유치원 또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최대 8주 이상 휴업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만에 한 아이 8주 이상 개학이 좀 미뤄지게 되면 뭐 수업 일수는 물론 뭐 대학 입시 일정까지 싹 다 바뀌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네. 뭐 휴업 장기화 대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뭐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까지 코로나19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더욱더 장기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권구진 실장님, 현재 치료 방법과 또 향후 백신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치료는 그냥 대증 치료 외에 다른 치료는 없습니다. 일단 경증이나 무증상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이나 대증 치료로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항바이러스제인 에볼라 치료제 또는 에이즈 치료제로 하고 있는 경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의 특성상 항원이 굉장히 다양하고 변이가 잘 되는 특성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장기간의 노력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고 설령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버리면 그냥 호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약회사나 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주도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앞장을 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뭐 이야기 드린 대로 좀 전문 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가장 좀 기본적인 물품부터 좀 제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뭐 현재 기사들 나오는 것들 보면 뭐 의사들 역시 뭐 마스크가 없어서 지금 재활용을 한다. 그리고 일선 지자체에 지금
최근에 이런 방역 요원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뭐 락스 분무기 이야기할 때도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방역 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뭐 고글뿐만 아니라 이 마스크조차 제대로 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좀 기본적인 물품들은 좀 어서 빨리 좀 제공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뭐 현재 보건 위기 상황이 국가적 이 보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스크 정도는 좀 의료기관의 이 보급품 정도 형태로는 좀 제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가 좀 국민 여러분들의 이런 불안 심리부터 네. 좀 잠재우면서 앞서 뭐 실장님도 이야기 주셨다시피 이렇게 야외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비말 감염의 위험이 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잘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곳부터 마스크 등 기본적인 지금 의료 물품이 좀 공급되도록 그런 체계를 좀 갖춰 나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증상이 미미하거나 또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코로나19를 의심해 봐야 할까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3대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고병원성 바이러스 되게 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증세 역시 감기 증상이랑 동일합니다. 가벼운 발열, 가벼운 기침, 재채기부터 심지어는 무증상일 때도 감염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증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감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확진자와 접촉이 했었는지 없었는지 위험 지역에 방문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에 따라서 가려질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감기 증상이 생기면 약국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반드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선별진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가래나 콧물이 있는 인후통은 코로나19가 아니다 이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네, 코로나19여도 네. 가래나 콧물이 나올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렇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전혀 지금 예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선까지 퍼질지 관계당국이나 방역당국이 얼마나 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현재로서는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불안이나 공포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무증상이나 가벼운 경증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독한 감기라고 생각하시고 누구나 이겨낼 수 있는 감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시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현재 보건당국에서 발표하긴 치사율이 0.5%입니다. 실제로 독감 같은 경우는 치사율 0.1에서 2% 정도이기 때문에 독감보다 조금 더 센 독감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고 건강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감염이 되더라도 본인의 면역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그 고령이나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증상이 생기면 빨리 선별진료소에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빨리 중증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하시면 지금보다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윤종 기자께서도 시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앞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확진자 속도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마스크 얘기를 한 번 더 좀 드리자면 네. 앞서 이제 실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마스크를 한 번 쓰는 것보다 손 씻기가 10배는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해주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좀 개인 위생을 좀 더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뭐 비말을 좀 튀지 않도록 그런 개인 에티켓들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좀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최근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마스크 공급이라든지 또 수급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것들은 심리적인 부분에 기인한 바도 분명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 그리고 특히 SNS에 돌아다니는 이런 가짜 뉴스, 허위 정보에는 더욱더 좀 유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앞으로 좀 더 냉정한 시선으로 전 국민이 차분하게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이슈 토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